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2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게 했습니다. 또 어제도 열대야 현상이 오래간만에 희어갔는데요.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에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 또 주말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여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정치권 이슈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이 한밤에 약국을 찾는 경우에 대부분 문을 닫았죠. 이 공공심야 약국 제도가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생활의 정보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늘부터 개최하는 메타버스 상영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8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강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년 3개월여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부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의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셋째 주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면서 2020년 5월에 둘째 주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도내 전세 가격 지수도 0.03% 줄면서 7월 둘째 주부터 유지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의 마지막 행정 절차인 설악산 미시령 터널 구간 7공구의 환경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착공과 개통 일정을 좌우할 최대 고비여서 강원도와 국가철도공단, 지역의 정치권 등이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늦어도 10월 말엔 7공구의 국립공원 심의가 완료되어야 연내 턴키 구간인 춘천과 미시령의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이후 관련 신고와 유죄 판결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에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197건에 달했고 하루 평균 4건씩 접수되면서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 당내 싸움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군요. 일단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비대위에 강원도 연고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또 최재민 강원도 의원의 역할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회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의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비대위원 9명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렸었던 첫 회의에서 당 내용 상황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면서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의영 위원장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그걸 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그리고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데도 소홀함이 있었는데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직전에 또 대표 권한 대행이었고요. 또 윤핵관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비상 상황을 만든 장본 중에 한 명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앞서 위원총회에서 또 재신임을 받았어요. 동료 위원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임을 받았다는 또 의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당연직으로 또 비대위원회 포함이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의원총회에서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의지로 다시 한번 내가 재신임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원내대표를 이제 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가 다시 되었고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당연직으로 비대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하루빨리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당이 위기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민생에서 성과를 낼 때 우리 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청년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원주의 최재민 강원도의원도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최 의원은 우리 당과 정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날 조우영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대변인이었었던 추선의 원주갑 지역구의 박정아 국회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최재민 강원도 의원 비대위원 중에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청년 몫으로 이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비대위원으로 지방의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 의원은 또 그 앞서서 그 첫 회의 인사말로 청년 정치인들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그리고 야당 청년 정치인들도 함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다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해서 미래 정치를 좀 열어가겠다라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당 비대위원으로 지방의원이 발탁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복수의 인사들에게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가 모든 정책 논의의 바탕이 돼야 국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지방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당이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원주 출신의 최재민 도의원은요. 2009년에 입당해서 2011년 한나라당 강원도당 미래세대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 보좌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배경에서 비대위원을 발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40도 되지 않은 청년 몫의 의원인데 벌써 뭐 정치 생활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정치 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2대남으로 통칭되지 않습니까?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이 젊은 그 보수 지지층의 상당한 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비대위는 그와 좀 대척점에 서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이 부분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 비대위원인데요. 당의 혼란으로 등을 돌린 청년들의 마음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이제 당과의 관계에서 이재남들이 또 등을 돌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상황이 참 엄중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비대위원은 청년 비대위원으로서 당내 청년 목소리를 모아가는 데도 힘을 쓰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를 탄생시키는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더 많이 반영해서 등 돌린 민심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이제 그 원주갑의 박정하 의원 또 이번 비대위 수석 대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좀 화제 인물들이 많은데요. 좀 차근차근 또 저희가 또 직접 이 당사자들 연결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 동해태백 3척 정선입니다만은 예선 결선 특별위원회 또 여당 간사로 확정이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국민의힘의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좀 더 많이 활약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으로 논란을 빚었었던 김성원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예결위 여당 간사의 후임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성원 의원이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서 사임되고 또 이철규 의원이 그 자리로 보임되는 위원회 개선 작업을 다 마쳤는데요. 당내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국회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사를 맡았는데 예결위 간사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역할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간사직을 이중으로 맡지 않은 관행에 따라서 3자위의 간사보다는 예결특위 간사의 역할만 더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정부의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을 이제 짜고 또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예산안의 심사를 맡게 된 거로군요. 네, 올해 말에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민생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고르게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결위 간사는요,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정부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짜보직으로 통하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게 되면서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여당 간사로 포함이 되기 전에 당초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같은 당의 원주갑 지역구의 박정하 의원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예결위에 보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정하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저녁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 그 의약품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좀 난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편의점에 좀 기본적인 응급 의약품은 또 구비한 곳이 있습니다만은 또 분명히 또 이 한계는 있는 것이겠고요. 이런 가운데 밤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또 정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운영 중인데 먼저 공공심야약국 좀 어떤 개념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에 문을 연 약국이 있는지 찾아본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 갈 수 없는 밤 시간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합니다. 이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11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역에는 여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시범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운영되던 곳 외의 지역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해 의료 격차를 해소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네. 새벽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이건 정말 약사님의 이 결심, 이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밤 시간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약국이 문을 닫았을 시간에 편의점에서도 비상 상비약을 구할 수는 있지만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하면 전문 약사의 지도를 통해서 약을 구입해서 약품 남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응급 상황이 아닌 가벼운 증상의 경증 환자가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약사회 문상덕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제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참여 의지를 보여주신 복수의 약국과 약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큰 걸음이 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이기에 운영되어지는 약국 수, 접근성, 제한된 시간 등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시범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필요한 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성장해가는 큰 힘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원주에서 이용 가능한 심야약국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서는 4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데요. 강릉, 속초, 춘천, 원주 이렇게 4곳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약국이 선정이 됐는데요. 원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대문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공공심야약국 사업 시작 전에도 밤 11시에서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던 곳인데요. 네, 그렇군요. 원래 좀 늦게까지 하셨습니다만 또 제대로 또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좀 시민들은 좀 어떤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까? 네, 대부분은 배탈이나 소화불량, 알레르기, 몸살, 발열과 같이 가벼운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많진 않지만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를 위해서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처방전을 갖고 방문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모든 전문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할 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관한 약사님과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밤으로 손님들이 늦게까지 전화가 와요. 좀 아직 문 열었느냐고, 아니 문 닫았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 어디 열었는데 없느냐고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예전에 새벽에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이제 약국을 갈까 하다가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 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국을 가야겠다 했는데 주변 약국들이 다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자고 일어나서 약국을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가기에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상비약을 사고 싶을 때 약국을 새벽 1시까지 한다면 그럼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벽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그 약사님들의 정말 이 결심이 이제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만큼 이 심야약국 좀 더 이제 그 확대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급히 약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가 줄고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올라가고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함께하고 싶은 뜻을 보인 약국이 많았는데요.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로 한 곳의 약국밖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운영시간 외에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되는 약국 알아보실 때가 있을 텐데요. 원주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또 시스템 좀 잘 파악하시고요. 좀 시민들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늘부터 27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메타버스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 소개해 듣도록 하죠.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원동훈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군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주관으로 메타버스 보고 듣고 배우고 즐기고 이렇게 또 상영회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요.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가상세계이고요. 네.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아바타를 가지고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걸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가상현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가상현실, 그 세계 속에서 어떤 행사를 갖는다는 건데 이번 상영회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 겁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저희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구현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게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온라인 극장에 관객들이 입장을 하셔서 영화도 보시고 또 감독하고 배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 소위 얘기하는 뭐 대면인 듯 대면 아닌, 비대면인 듯 비대면 아닌 뭐 그런 건가요? 뭐 썸 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노래 가사처럼. 이 메타버스 상영회 상영장 뭐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제별로 일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크게 3개 섹션인데 이제 그 단편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섹션 1은 뭐 끝나면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란 주제로 영화 2편을 준비했고요. 네. GV 섹션 2번째는 젊은 층이 좋아하시는 배우일 텐데 손수연 배우와 함께하는 GV 영화 3편으로 영화 2편을 준비했고요. 네. GV 섹션 3은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여름이었다라는 주제로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상영작들은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사전 정보를 가지면 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SNS와 이제 상영회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이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그 전국에 있는 영화제에서 좀 핫하게 추천이 되는 단편 영화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사 그 일정 중에 보니까 감독과 관객들과의 대화도 이제 진행되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관객들은 화상 캠을 켜도 되고 안 켜도 되는데 네. 이제 감독과 배우는 이제 화상 캠을 켜고 입장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 눈 앞에서 이제 감독과 배우와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결국 영화 상영 관람도 그렇고요. 또 감독과의 대화도 그렇고 이 공간적인 특성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 이 점이 참 아직은 독특한 것 같습니다만 이 공간적 특성. 방구석 영화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구석 영화제군요. 관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이제 다들 메타버스의 개념은 알고 계시지만 이용률이 좀 적다라는 게 접근성이 떨어져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메타버스 상영회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하시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상영회 정보는 저희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혹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접속을 하셨을 때는 그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무료 관람이 가능한 겁니까? 네, 오늘부터 영화는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예. 영화를 영화를 보시려면 보안상의 이유로 저희가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셔서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접속 방법이랑 비밀번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거. 네, 복잡하죠. 예. 네. 어르신들은 이거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고안을 한 게 우선은 신청서만 잘 내주시면 좋겠다. 신청서를 내주시면 예. 저희가 안내를 직접 전화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듭니다만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반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의 아바타로 정말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 또 배우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또 그 기획인 것 같습니다. 좀 초대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이게 설득력 있으면 저도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겪으면서 그 메타버스의 시대가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어쨌든 가상 세계가 도래할 테니까 그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정보 파악하고 또 신청도 가능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원동은 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